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백기사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설명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원인이랑 해결책을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원인은 일단 모든 심리학적인 서적에서 최근의 경향성의 원인은 뭐로 지목되냐면 어린 시절 양육했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렸을 때 그 경험이 내 인생 전반을 지배하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판단을 떠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게 연관돼서 자기 미래에 겪는 경험들을 개연성 있게 종합하는 거는 타당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미세한 색깔 차이를 구별할 때 막 진짜 빨강, 중간 빨강, 약한 빨강 있지만 저희가 보통 퉁쳐서 빨강색이라고 개념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어린아이는 개념화를 못하는데 성장하면서 경험이 누적되면 개념화해서 추상화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는데 되게 효용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루 종일 겪는 경험을 그거를 무수하게 1000가지 경험을 겪는다 그러면 1000가지를 다 다르게 인식하면 뇌가 아마 사람들이 폭발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1000가지 중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개념화시키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 효양이 과부하 걸리지 않고 자기가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어렸을 때 어떤 특정하게 애정에 관한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 그 뒤에 발생하는 일도 유사하게 처리해야지 사는데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지? 이건 뭐지? 라고 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하루에 겪는 일이 굉장히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맥락이 생긴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지금의 경험까지 영향을 준다고 해서 무슨 숙명론, 운명론처럼 받아들이시지 않아도 그냥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 사실은 네네.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인 일반화의 능력이나 추상화의 능력 때문에 발생한 걸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트라우마가 내 삶을 지배해서 숙명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막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트라우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걸 맞아요. 거기에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하게 되죠. 그건 너무 좀 과도한 것 같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없다는 건 아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백기사 신드롬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양육 환경에서 어떠한 애정결핍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자기 애정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자꾸 찾아다녀요. 근데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랑받았던 그 애정에 대한 충족될 수 있는 애착관계가 안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떨 거냐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의 대가로 애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통적으로는. 애정결핍자들이구나. 네네. 근데 가만히 있었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땠냐면 자기한테 충분한 애정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자기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반대로?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었던 그 애정을 네. 겁나는 거야. 또 계속해서 못 받으니까 차라리 맞아요. 내가 네. 애정을 주는 사람으로 변신한 거. 네, 맞아요. 그게 백기사 신드롬이다. 네. 그래서 아까 깡쌤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타적이고 이 사람들 남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좋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확한 표현인데 이 사람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도와줬지만 어떠냐 반드시 결과를 나한테 보답해 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주고 이타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주지 않거나 만약에 나랑 그냥 남남처럼 지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여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화 아주 고전적인 영화 미절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생팬. 네. 사생팬이 어떤데? 내 어떤 대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빅뱅이 누굴 좋아해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죠. 나의 모든 애정과 시간과 정성, 선물도 갖다 주고 뭐 또 챙겨주고 앨범 나오면 한 10장씩도 사잖아요. 사생팬들은. 예, 뭐 카드도 보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집착이 너무 과도해지면 이제 좀 눈빛이 이상해지면서
뭐 이런 행동도 하기도 하는데 그걸 표현한 영화가 아주 옛날 영화라서 미절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막 실제로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이 어떤 소설가의 광적인 팬인데. 맞아. 기억나다, 야. 그쵸. 맞아. 맞아. 소설가였다, 맞다. 예. 그래서 그 광적인 팬인데 그 소설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소설가를 자기 집에 가둬놓고. 맞아.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서 치료해주고. 뭐 이런 행동을 그랬던 것 같아. 그 뭐냐면은 뒤에 내용을 써라. 그래서 뒤에 내용을 써서 줬더니 광분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나? 네. 막 때리고 다시 바꿔라.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내가 너를 소설을 쓸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렇구나. 어머니처럼. 너를 보살펴주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분을 가둬놓고 자기 애정을 이제 받고 싶어서 그분으로부터 예, 그렇구만요.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네. 스토커죠,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차이점으로 생각하면 타인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랑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반드시 있어요. 무섭네. 네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를 발생시켜요. 왜냐면은 정말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행동해서 남이 잘 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상대방이 알아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서운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집착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막 강압적인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데 백기사 신드롬에 걸려있는 분들께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애정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나한테 원하는 애정을 달라고 갈구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거는 사랑받고 싶은데. 맞아요. 사랑받고 싶은 심리인 그게 거예요. 핵심이구나. 네네. 내가 잘해주는데 왜 사랑해주지 않아?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일 것 같아서 백기사 신드롬을 이 책에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네. 그 원인은 다 똑같아요. 자기 애정 결핍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게 어떠냐면 이타적인 백기사로 이제 발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정이입이 지나쳐지는 거예요. 계속 남에 의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들. 타인한테 계속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에요. 2번째는 이제 삐뚤어진 백기사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양육 과정에서 애정 결핍을 당하면서 부모나 길러준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수치감을 받은 거예요. 네가 그렇지 뭐 너 공부 못해가지고 뭐 너가 그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자아에 대한 수치감을 유발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를 대단하게 이렇게 여겨주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녀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비난하거나 그 사람한테 계속 인격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 사람한테.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서운 백기사가 나오는데 무서운 백기사는 감정이입이 심한 백기사랑 삐뚤어진 백기사를 합한 게 가장 심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서운 백기사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양육 과정에서의 애정결핍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학대받은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성적으로나 아니면 양육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받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할 때 타인을 때리거나 어린 아이들도 막 자기가 무서워서 막 친구들 때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자기가 무서워서 때리는 애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상처받으니까 미리 애들을 더 힘센 애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인을 폭행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타인에게 막 광분하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 감정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무서운 백기사라고 이제 나누게 돼요. 이타적인 백기사, 삐뚤어진 백기사, 무서운 백기사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백기사는 호구. 네, 맞아요. 호구. 정확하다. 그런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런 사람 없냐? 주변에. 네네. 이타적인 백기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백기사는 좀 이렇게 난폭한 사장님 같은 느낌인가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 소설로 보면 우상의 눈물에서 기표도 무서운 백기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의 눈물 뭐지? 그게 뭐예요? 그 우상의 눈물 기표라는 이제 재수생에서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일진? 네네. 그래서 아이들 괴롭히고 선생님들도 약간 무서워하는 학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사실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 반 전체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자기 컨트롤 속에 넣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런 내용이야. 북한처럼 막 설치고 쟤네들을 공격하면서 또 의리 같은 거 되게 강조하잖아, 걔네들이. 네, 맞아요. 그 느낌이구나. 네. 무서운 백기사는. 네네. 어쨌든 자기가 심리가 안정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보답을 바라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 원인은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자로부터 받은 육체나 정신적 상처에서 비롯되고요. 근데 이게 뭐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경험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라는 강렬한 경험으로부터 자아가 불안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안정이나 애착관계 없이. 그래서 타인을 구원하려는 행위로부터 자신이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타인에게 받은 인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통제해서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보상 심리를 지속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기사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항상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애정을 착취하는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3가지 이제 백기사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잘해. 저희가 보통 무서운 백기사는 좀 보기 힘들 거고 감정이입이 지나친 백기사랑 삐뚤어진 백기사를 보기 쉬울 텐데 이게 웃길 것 같아. 감정이입이 지나친 백기사는 만나면 좀 웃길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은 주위에서 종종 뵐 수 있을걸요? 일하시거나 아니면 주위 만나면 굉장히 엄청 잘해주는 척하고 뭐 이렇게 챙겨주는 척하는데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 확 삐져버리는. 맞아요. 네. 있어. 엄청 싹싹해가지고. 맞아.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날 챙겨주고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좀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누군지 알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의 바라는 게 되게 세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반응을 안 보여주면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낸다던가. 그런 분 본 적 있다. 네, 격앙된 반응을 보여준다던가 비난을 한다던가. 군대에서요? 선임이 너무 나를 애기처럼 잘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잘 챙겨주고. 브로맨스? 근데 갑자기 약간 브로맨스 느낌까지 느껴져요. 저는 너무 잘 챙겨주고 저 이제 신병 때 애기처럼 이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확 삐져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이러는 걸 그런 보면서 사람이 약간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네. 뭔가 뭔가 해주길 바랬는데 맞아 뭔가 되게 바라는 게 배신당하면 또 화를 확 내버리죠. 삐져버리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한번 사례로 볼게요. 여기 이제 외국인 사례여가지고 이름 외국인으로 나왔는데 보면 31살의 사라는 1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피터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사라는 재무설계사였는데 가난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눈부신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사라가 11살 때 직장을 잃었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는 탓에 막노동 자리만 얻어서 일할 수 있었고 그것도 금방 잘리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야근을 계속했고 그동안 사라는 집안일과 남동생들을 돌봐야 됐다.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잘했던 사라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집을 떠났는데 이 일로 두고두고 죄책감을 느껴야 됐다. 그래서 사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받아야 되는 정상적인 반응을 받지 않고 어떠냐면 어린 나이부터 어른의 역할을 떠넘겨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런 사례는 많지 않나? 되게 일반적인 사례 같긴 한데. 네네네. 그렇게 큰 문제된 사례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하면 어렸을 때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저는 더 희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정말 무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겪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어른이면 우리가 어른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네네 저희가 지금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먹고 사기가 당연히 힘들고 부모님도 이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을 텐데 살다 보면 이제 피로감이 있고 생활에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짜증도 낼 수 있고 아이들을 충분히 양육하지 못하는 게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는 어른과 같은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냐면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생계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고 살아가는 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 이해 못하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충분한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자기 탓으로 여기게 돼요. 사라도 그랬을 수도 있겠네. 네. 내가 조금 더 동생들을 잘 돌보고 뭔가 역할을 하면은 부모님이 날 더 사랑해 줄 텐데 느낄 수도 있었겠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부모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어린 시기 때는 어떠냐면 부모님은 나를 키워주는 절대적인 양육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자는 나한테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시각에서. 그러니까 양육자 항상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양육자가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한테 어떤 폭행이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그럴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적 존재 같은 양육자한테 결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기 어렵고 보통 불안한 자아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구만. 네, 그래서 사라가 이런 어린 시절 겪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일찍부터 어른 역할을 담당했으니까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거예요. 전문직을 가지고 자기 능력도 굉장히 좋고 이제 수입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항상 마음에는 애정 결핍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받고 싶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뒤부터 남자들을 사귈 때마다 항상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자신이 도와줘야 되는 남자들만 만나게 돼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게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사라가 전문주의고 돈 잘 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남성 자체들이 생활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라를 착취하거든요. 사라의 집에서 얹혀 산다던가 남자친구 생활비를 사라가 전적으로 부담하다던가 남자친구의 일을 사라가 막 대신 다 해주는 거. 연락처 좀 따주세요. 근데 이런 게 반복되면 사라가 뭘 갈구할 거냐면 이런 도움을 통해서 남자친구의 사랑을 원할 텐데 남자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라는 원래 이러네. 그러니까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것처럼. 네. 그러면 사라는 자기가 애정을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자기는 계속 희생하고 있는데 애정이 안 오니까 다시 어렸을 때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만. 네, 그래서 뭐 그 남자친구는 헤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이게 계속 반복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백기사 신드롬의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구만. 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구형. 사라요? 호구형. 네, 호구형인 거고. 사라 언니는 호구형. 네. 네. 호구 언니. 네. 되게 가슴 아프네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렇게 돌변하는 스타일. 맞아요. 네. 그건 이제 뒤끝 장녀형. 네. 호구형, 뒤끝형, 그리고 이제 폭군형.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네. 이 사라 누나 같으신 분이 진짜 탁월하다. 사실 어떻게 비유가. 보면 좀 우리 입장에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은 참 안타깝죠. 네네. 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런 분들 사라 같은 분이 여성분들 중에 좀 많지 않나? 네, 그리고 꼭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맞아요. 되게 극도로 언행을 조심하고 어떤 일에서도 자기가 막 뭘 먼저 하려고 하고, 네네. 이게 약간 지나쳐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뭐가 나빠요? 본인이 제일 힘들지 않나요? 근데? 본인이 제일 본인이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네네. 타인은 좋지 뭐. 그렇죠. 타인 너 좋지 뭐.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타인들한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쉬워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까 그 돌변한 폭군형이라고 비유 들어주는데 되게 정확하게 그 주변에서 가까운 친구들이나 뭐 연인 관계나 아니면 가족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자꾸 자기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기 문제를 발생시켜서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깡 선생 표정이 누가 생각났어? 이게 아까 폭군형 무서운 백기사의 유형들은 뭐냐면 그 자기가 무서우니까 사람들한테 공포를 먼저 내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을 막 때리거나 남을 위협을 줘서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특징도 있냐면 자해를 하거나 자기의 문제 상황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좀 병적으로 심해지면
네.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해가지고 자꾸 막 자살 시도하거나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냐면 자살 시도를 하거나 극단적인 자해를 강할 때 타인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거를 모르고 자기를 자꾸 해치면서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솔직히 이런 사람을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지 현실에서는 못 봤어요. 정도가 심하면 자해고 막 자살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주변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되게 문제가 있고 어렸을 때 상처나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힘든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난 되게 불안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네 관심을 유도하는 분들이요. 존나 센 척하는 사람들이 또 술 한잔 먹고 막 존나 찌질하게 울고 막 그러거든. 그런 느낌인가 보다.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뭐 주식 망했던 얘기 네네. 부동산 털털 털렸던 얘기 뭐 그런 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관심을 되게 유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약간 시궁창에 처박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지금 시궁창에 처박혀 있어요. 늪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계속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이 오면 그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손을 잡아서 시궁창에 같이 쳐 넣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좋은 거는 이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은 왜냐면 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자해를 가하고 보통 일반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도와줄 수 없고 병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냥 개네요, 개. 네. 찌질이.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방식을 이거밖에 습득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해로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타인이 완전히 망가져야지만 안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도 같이 나처럼 같이 우물 안에 있어야 된다. 네, 정상적인 생활하고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나의 곁을 떠날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유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망가지길 바라는 거죠. 의도로 막 악의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에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캐릭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항상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냥 아주 미미한 경미한 사람들을 대다수 많이 볼 거고요. 네. 극단적인 형태 말고 좀 이게 약화된 형태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 네네. 실제로 그런 것 같네. 그리고 만나실 때 보통 회사에서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이 일할 때 자아감이 생각보다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자기를 과장되게 생각하는 분들. 내가 뭐 항상 잘하고 자기 실적이고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아 인식이 좀 왜곡되신 분들이 있어요. 높은 걸로. 네, 이런 사람들 이제 삐뚤어진 백기사죠.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성희롱 발언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삐뚤어진 백기사에 해당하는데 자기가 어떤 성적 능력이나 그런 것들 되게 우월하다고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그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일하는 자리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발언이 잘못됐다는 거에 인식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누가 봐도 그분은 어떠냐면 자아감이 실제로는 안에는 수치스러운 감정이 있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네. 근데 남성분들은 항상 보통 자신의 능력이나 특히 뭐 성적 능력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좀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게 강조하시는 게 자기에 대한 뭐 일에 대한 업적 아니면 성적 능력에 내가 남보다 되게 뛰어나고 탁월하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게 되죠. 야, 근데 그거는 백기사 신드롬이 아니라 그냥 범죄나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쓰레기. 네네. 그냥 쓰레기. 근데 심리 패턴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 백기사 신드롬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네네. 결국에 본질은 외로운 거네. 애정결핍이고 남들한테 인정 못 받는 거고. 네. 애정결핍이 잘못했네. 애정결핍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 이 세 가지 유형의 백기사 신드롬들을 살펴봤는데.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또 이거 해결 방법도 제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공짜로. 네. 뭐든 다 공짜야. 그러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다양한 심리서적이나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겪는 경험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문제를 항상 해결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철학 공부해야 된다, 심리학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뭐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되시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왜 발생하는지 1차적으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한번 들으시고 내가 그동안 삶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되면 어떠냐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긴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백기사 신드롬 상황의 문제를 겪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료하고 거부당한 자아를 사랑받으려는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나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 들어보시고 책을 사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난 그렇게 크게 문제는 발생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냥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사실 이 방송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네. 책을 읽거나 방송을 듣거나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도움이 된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자기 일상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계룡산에 있는 분들도 실제로 보면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 배우자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뭐 파산에 이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상이 계룡산이에요. 지금 계룡산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아, 네네. 네, 사과하십시오, 계룡산한테. 네. 계룡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멘토를 구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해결자다. 그러면 어떤 심리치료사 아니면 정신과 의사 아니면 뭐 명상의 스승 아니면 어떤 인문학 유명한 강사 이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인데 어떤 저 사람이 그럴싸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저 사람을 뭔가 절대시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신적 존재로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멘토가 내 인생 전반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발생 안 하거든요. 그리고 멘토가 성공했었던 원인은 나한테는 실제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자기 상황에서 자기 어떤 노력으로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맞아. 나라는 상황으로 바뀌고 또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다 대입시키면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그걸로 성공했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유용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자기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되게 속상하냐면 내면에 상처 있으시거나 인생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게 약자 입장이에요. 자기가 이제 도움을 필요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생각하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심리적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약을 가지고 있대. 그럼 완전 절대적으로 믿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인생을 그 사람한테 떠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스승이나 멘토인 사람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야. 네가 그랬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맞아.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막 평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그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 자기의 어떤 심리적 질환이 자기의 문제나 결핍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마치 죄인 취급하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역할놀이를 하는 거구나. 네네. 나는 혼나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혼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네. 잘 만났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속상해요.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자기 본인이 겪긴 되게 힘들거든요.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겪는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고통스러운 건 당사자 자신이 가장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영화를 보시거나 심리서적을 보시거나 철학을 보시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스스로 기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자기 객관화. 네네, 내 맞아요. 문제는 뭔가. 네. 이거 계속 생각해봐라.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해결 방식을 일단 말씀하신 거네요. 첫 번째는? 첫 번째만 말했어요. 아, 그래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되는데. 그걸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네네. 물론 멘토를 찾으시거나 스승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결국 자기 인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자신의 시각밖에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렸을 때 어떤 양육에 대한 애정결핍 상황이 나의 지금 문제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항상 해결 방법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원인부터 얘기해요.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애정결핍에 대한 양육 상황에서 발생한 거다라고 원인을 지목했으니까 이걸 제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제거할까요? 옛날 건데. 타임머신? 아니에요. 이걸 어렸을 때 그 내면의 기억을 떠올려서 억압돼 있는 감정을 일단 해소시켜주고 두 번째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것 같죠? 과거를 떠올려가지고. 이건 나한테 와서 배워야지. 나밖에 네? 못 가르쳐주는. 뭐? 아, 그래요? 네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당황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그때를 자기가 찾아가 보는 거야?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네네. 하고? 이건 방법은 예전에도 제가 명사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실제 명상을 꼭 돈 주고 비싼 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뭐 쉽게 뭐 예스맨 운동처럼 집에서 혼자 해보시는 것들도 많지만 명상이라는 거 어떤 기술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처음에 배우실 때는 어떤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시는 게 좋아요. 처음 배울 때는 명상을? 예. 그냥 예를 들어 어린 학생인데 다짜고짜 너 그냥 공부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계율을 짜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 접근해야 되는지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은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처럼 배우는 입문자들이 있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같이 전문적 기술 테크닉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나 뭐 선생님들한테 배워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앉아도 되고 꼭 그리고 명상하면 고정관념이 뭐 과부자를 틀고 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부자는 실제로 틀기 힘들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되게 통증이 와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런 겉멋, 허세 이런 거 좀 버리시고 그냥 식탁 의자나 편안한 의자 앉으셔도 돼요. 침대에 뭐 이렇게 베개에 걸쳐서 앉으셔도 되는데 잠이 너무 올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이지만 않으면 돼요. 아, 편안해야 되는데 잠이 오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애정결핍이니까 보통 슬펐던 상황 아니면 무서웠던 상황을 주제로 잡으면 되거든요. 털복숭이가 엉덩이 만지는 순간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무서웠던 순간으로 가라며. 네네. 예. 여러분들 투표하신 분들 곧 털복숭이 갑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만약에 내가 슬펐던 경험이다라고 하면 일단 0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어렸을 때 0세부터 지금까지 슬펐던 경험을 생각해 봐야지 하고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0세부터 생각나는 사람들은 없고 빨라봐야 보통 5살이거든요. 예. 달라이라마 분께서 뭐 태어날 때를 목도하셨다는데 네.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5살 때, 6살 때 하고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 생각나요. 실제로 해보면. 네네. 네.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의 경험을 보게 되는데 이게 마치 뭐 영화 보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니고 5살 상황이 떠오른다 그럼 마치 자기가 지금 5살이 된 것처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상 체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이거 명상 훈련이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명상들 중에서 이 명상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걸 좀 효과적, 테크닉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 자꾸 명상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가르쳐드리면 좋겠다. 알려줘. 어려운 방법도 아닌데. 근데 일단은 처음에 도입에서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꼭 돈을 드릴 거 없이 자기가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편한 자세로 과거의 하나의 주제, 뭐 슬펐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주제를 정해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야. 떠올려 보는 거야.
생각이 나나? 정말 너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생각나고 5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나 그 뭐 사람들의 일, 뭐 사람들의 이름, 뭐 그 당시가 너무 생생하게 생각나요. 난 당장 어저께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제 저도 되게 놀랐었던 게 사람들이 경험했던 건 지워지지 않고 그게 다 기억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다시 떠올리면 만약에 어린 시기에 겪었던 슬픔이다 그러면 그 슬픔이 너무 큰 상황이었으면 애들은 그 슬픔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냐면 억압시켜놔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수용되지 않고서 그냥 내면에 처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거를 심리적 용어로 억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다시 그 경험을 떠올리면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자기가 그런 일을 겪은 것처럼 슬픔을 다시 겪게 돼요. 그러면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해소돼요. 1차적으로.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내 시점에서 5살짜리 어린 아이를 겪기 때문에 감정이 자꾸 해소되면 객관적인 사건만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예스맨 운동할 때 말했던 탈동희 씨가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탈동희 씨 어떻게 하냐라고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두 번째 방법이 이거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감정이랑 겪은 사건이랑 이렇게 밀착돼 있어요. 근데 감정을 제가 다 해소시킨 상태에서는 감정이 제거되니까 사건만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겪었던 사건들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마치 영화관에 가서 영화에 완전 몰입해서 주인공 상황처럼 감정이입하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딱 집중력이 깨져가지고 영화가 영화관의 화면으로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만약에 내가 부족해서 사랑을 안 주고 내가 못나서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에 생계 어려우셨고 삶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셨는데 잘 되지 않으셨다.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었구나라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럼 나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과거 경험이 무력화되는 거죠. 해소돼요, 이게. 네. 풀리지 않고 억압되어 있었던 것이 성인이 돼서 그걸 기억을 떠올리니까 네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구나. 네. 근데 이거 몇 시간이나 앉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집중력이 달라가지고 처음에 막 집중이 안 돼서 떠오르지 않고 계속 잡생각 나시는 분들도 있고 바로 집중해가지고 잘 돼서 어렸을 때 경험해서 순차적으로 나시는 분들도 있고 해보시면 처음 했을 때는 1시간을 넘기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하면 네. 하나의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거예요? 뭐 슬픔이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구만. 저 지금 내 나이처럼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20대 초반 한 코스를 간다. 계속 거짓말하면 한 코스를 이제 돌 수 있는 정도 시간은 돼요. 이게 이런 명상 방법 자체를 차용하는 거는 여러 명상 단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경험해본 거는 보통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제거하게 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어떤 쓰레기통에 버리게끔 이미지와 심상 훈련을 시키던가 아니면 그걸 계속 칼로 막 자르게 하는 훈련들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 문제니까 이거를 막 폭발시키거나 제거해가지고 하려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험을 제거하지 않아도 감정적인 게 충분히 다시 재경험돼서 수용되고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었던 경험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명상단체들 지금 비판하신 거군요. 네네. 내가 최고다. 다른 애들은 다 없애지만 나는 그걸 해소해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지금 해보실 수 있는 거는 1번 방법일 것 같아요. 심리서적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한번 이래서 발생했구나.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원하시면 저한테 와야죠. 일단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신 거네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주체적인 이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아도 괜찮지만 혼자서라도 과거를 네. 떠올려가지고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경험에 대한 수용 기제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렇구만.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시키면 네. 최 사장님처럼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인간관계를 네. 회피해서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항상 회피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자기가 동굴에나 뭐 우물가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도망치면 되지 뭘. 아까랑 완벽해요. 처음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그냥 다짜고짜 해결하려고 막 뒤죽박죽하면 안 되고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없애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자기 능력이 향상돼야지 해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끝입니까? 끝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저 1위, 2위 투표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투표하신 분 대략적으로 한 6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은 분들이. 네, 합치면 뭐 1000명이 넘어가지만 네네. 이게 2번씩 투표할 수 있었으니까. 예. 계룡산으로 새벽 3시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 600분은 계룡산으로 집합하시는군요. 네. 줄봤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집합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런 거. 김도윤이 약간 삐뚤어진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삐뚤어진 스타일. 나 호구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삐뚤어진 백기사 스타일이었어. 장녀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네네. 바랍니다. 자기 얘기였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김도윤님께서 자꾸 자기한테 오라. 이것도 다 그거랑 연결된 거였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한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바로 줄봤다. 네. 아까 전에 10개 중에 9개 나온 것부터 알아왔다. 네. 해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 하나도 못했구나. 아니에요. 예전에는 감정이입이 지나친 호구였는데 지금 이제 삐뚤어졌어요. 조만간 폭군으로 갈 것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나는 정말 내가 제일 관심 없어 하는 분야가 심리학이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타인의 감정에 진짜로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리할 때 너무 약간 디테일해요. 눈치 보이는 게 최 사장님 심리는 너무 재미없다고 피드백도 하시고. 그지 내가. 그리고 다른 이제 분들이 세 분이 다 남성분들이니까 그 또 제가 계속 했던 말을 중복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하지만 그냥 했습니다. 반응은 제일 좋아가지고. 이게 사실 예전에 했었던 그 깨달음. 김도인의 새해 선물편 깨달음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 네, 그거랑도 연결돼 있고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이랑도 연결돼 있고. 아, 그렇군요. 보통 백기사, 그러니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민감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네. 그 김도인의 심리와 관련된 거 좀 들으시려면은 깨달음 선물 편하고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 편을 좀 참고하신 다음에 이거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마리파드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죠?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진짜 혼자 할 줄 알았는데 최 사장님이랑 깡쌤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독실이는 조금 전에 일어났다. 독실이 심리도 마지막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독실이는 그냥 사이코. 네네. 그래서 잘 했고요. 그리고 날 더우셔도 군기 똑바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독실이는 애정 결핍이 아니고 애정 과잉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렸을 때 사랑받고 자란 스타일. 빠따를 좀 맞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애정 과잉인 것 같고 오늘 어쨌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고장나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백기사 신드롬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게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회적 상식으로는 칭찬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를 좋다고 보고 적극 권장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 그 이타적인 행동의 어떤 어두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왜곡돼 있고 상처받은 그 안타까운 영혼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재밌게 들었고 거짓말하지 마. 진짜 시큰둥한 얼굴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 얼굴이 약간 철판 같아 지금. 표정이 로봇 없어. 같은데? 알았어요. 안드로이드? 머리 열면은 초록색 외계인. 근데 재밌게 잘 들었고. 네. 심리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타인의 감정 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이제 재밌는 걸로 아직 저희가 주제를 못 정했지만 재밌는 걸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도인 마리팟 감사하고.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찾아왔던 깡 선생님이랑 저도 수고 많았고. 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은 커피 같은 나의 고백에 몇 차례 버스를